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요새 100세 인생이란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100세 시대를 반영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100세 시대란 말이 마냥 반갑게만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 살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까지 병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죠. 이 치매와 우울증은 또 서로 오인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어르신들 중에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과 치매가 와도 주위에서 본인의 변화를 자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치해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영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다들 워낙 젊게들 좀 사시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란 이야기 듣기도 싫어하시고 한 70 정도 되셔도 어르신이라고 할지 노인이란 이야기 듣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이 노인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학적으로는 규정이 그렇게 딱 명확하게 돼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65세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40대 중후반부터 노화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진행이 되어서 보통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면은 이제 노인성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의 노년기가 상당히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 건강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신 건강 중에서 특히나 우울증이 요새 꽤나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울증은 정신과에서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고요.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삶의 희망도 없어지고 삶의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막 삶이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우울증이 있으면 우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제 질병을 한두 개 이상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이런 질병들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더 아프게 만들고 경과가 더 안 좋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노인 우울증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증상이 이게 전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 증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좀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어떤 그 고통이 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삼고라 그러죠. 삼고 세 가지 이제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가진 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거 네.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한 개 한 개씩 이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의 몸이 아니고 관절염이라든지 뭐 척추라든지 심지어는 암이라든지 이런 거 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건강을 상실하게 되죠. 이 고통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다 이제 은퇴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더 여기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 그럼 친지분들, 심지어는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그 고통은 참 말할 수가 없는데 그때 느끼는 외로움이나 어떤 대인 관계의 상실이 우리 심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의 원인 중에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은 우리가 행복 전달 물질, 행복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네. 세로토닌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울 증상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세로토닌이 줄어드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심리적인 증상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결부되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물학적 변화까지 있는 뇌의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좀 우울하거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 보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음만 다잡으면 돼. 너 왜 그래? 너 좀 마음만 좀 굳게 먹어봐. 뭐 우울해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울증은 본인 마음대로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우울증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원인부터가 그 장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특징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나타나는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맞습니다. 아까 그 노인 우울증이 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 성인 우울증과 달라서 좀 진단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증 하면은 좀 기분이 우울하다, 슬프다, 네. 눈물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노인분들은 그런 식으로 우울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고요. 우울감 대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슬픈지 뭐한지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목이 갑갑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체 증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불면증이나 불안증, 초조 불안 증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하고요. 또 우울증은 이거 말고도 노인 우울증에서 특히 특징적인 게 흥미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람 만나는 게 재미있었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게 재미있었고 독서하는 게 재미있었는데 또는 심지어는 손주들이 오면은 막 반갑고 즐겁고 재미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우울증하고의 차이점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게 우울증인 줄 모르고 그냥 가서 진통제나 소화제만 드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이게 우울증인 줄 모르고 그냥 불면증인가 이래 그냥 수면제만 드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상당수가 우울증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우울증이나 치매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신 분들 중에 치매 진단 받겠다 오셨는데 우울증으로 진단되시는 네.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울증으로 오신 분들은 일단 증상의 기간이 보통 한두 달 이내에 생겼어요. 근데 치매는 네. 한 1년 이전부터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울증은 그러니까 그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기억력이 언제부터 떨어지셨습니까 하면은 한 15일 전부터 떨어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치매 네. 환자분들은 언제쯤이지? 한 1년 됐나? 2년 됐나?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세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는 증상이 그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떨어져 가는데 그 일반적인 우울증은 좋아지기도 했다가 나빠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경과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좀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그 치매 같으신 분들은 이제 뭘 물어보면은 그걸 맞추시려고 엄청 집중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어떻게 하든지 맞추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좀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일단 질문을 하면은 나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귀찮아. 뭐 이렇게 좀 하기 자체를 좀 싫어하는, 의욕이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걸로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울증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우울증 치료는 일단 원인을 뭐든지 원인부터 치료하는 게 제일 좋죠. 원인부터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네. 아까 심리적인 원인들, 대표적인 것, 물론 이 심리적인 원인, 대표적인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문제, 신체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외로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정신치료나 뭐 행동치료요법 같은 걸 많이 해서 그걸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 있어요. 몸이 아프고 돈도 없고 네. 외로우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 있습니다. 우리 자존감이 낮아 있으면 우울증에 쉽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리적인 치료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것만 가지고는 거의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물적인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약물적인 치료는 생물학적 원인을 치료하는 건데요. 아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세로토닌, 그게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거를 약을 써가지고 인위적으로 좀 올려줍니다. 올려주게 되면은 그게 네. 이제 우울감이 호전이 되는 거죠.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아주 심한 우울증 치료는 우리가 전기 파동요법이라고 그런 특수한 치료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우울 증상이라는 거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치료 호전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감기는 어떻습니까? 치료 안 해도 일주일, 치료해도 일주일이죠.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일주일쯤 되면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울증은 일주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얼마나 최소한 걸리나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꾸준히 드셔야만 한두 달은 지나야 좀 기분이 조금 나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을 드시게 되면 불안한 거라든지 초조한 거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게가 먼저 좋아지거든요. 좋아지고 나서 근데 약을 꾸준히 드셔야만 몸에 힘이 생기고 의욕이 조금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즐거움이나 기분 같은 게 좀 나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까지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최소 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 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아졌으니까 마음의 감기니까 감기약은 좋아지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알아서 끊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아서 끊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분이라는 거는요. 6개월은 가요. 그러니까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도 6개월 동안은 그 기억이 남아 있고 감정이 참 좀 절실하게 남아 있거든요. 우리 스트레스나 이 고통은 최소 6개월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약을 써서 호르몬을 지금 억지로 좀 세로토닌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금방 다시 나빠지게 돼요. 금방 다시 나빠지고 다시 병이 생기게 됩니다.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유지치료 기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유지치료 기간이 최소 6개월이에요. 요거는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환자분들 중에 아까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지치료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나서도 유지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우울증이 다시 생기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 노년기 우울증에는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나요?라고 묻기가 좀 곤란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울증을 좀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숙지를 하셔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는
우울증 증상이 의심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상담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을 먹고 나서 빨리 안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분들은 이 병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 좋아진다고 좀 조급해 하셔서 약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한두 달은 드셔보시고 그 이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그 의사 선생님이 아마 약을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의욕이 저하되고 만사 귀찮고 아무 일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어울리려고 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하실 수만 있다면 운동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이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울증 빠진 상태에서는 잘 안 돼요, 얘기해도. 그래서 우울증 빠지기 전에 미리 이런 사실을 좀 숙지하고 계시면 훨씬 우울증을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주위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 우울증을 좀 극복할 수 있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위 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주위 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 그건 마음의 병이야. 너 마음만 다잡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환자분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가족분이 계시거나 친구분이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받도록 권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울증에 빠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하기 싫고 좀 게을러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 게을러지는 것 같고 안 하려고 하고 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자꾸 이렇게 비난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그 환자분을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죄책감 들게 만듭니다. 아,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왜 못할까? 이 죄책감이 들어서 환자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분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섣불리 이게 위로해 주시거나 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된 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 정도 얘기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고, 야 그건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서 괴로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고해 주듯이 말씀을 하시면 네. 환자분은 더 죄책감을 가집니다. 근데 꼭 답을 내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더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괴로워져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환자분이 오시면은 그 환자분들한테 우울증 있으신 분들한테 운동도 좀 하시고요. 걷기 운동도 하시고요. 뭐도 하시고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보호자분이 같이 따라오셔서 막 혼내세요, 환자분을. 너 이럴 줄 알았어. 운동 안 그러니까 하더니. 선생님 더 혼내주세요. 막 이럽니다. 환자분을 보고 더 혼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아요. 환자분도 하고 싶은데 힘이 안 나서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혼내고 비난하면 환자분이 더 괴로워하십니다. 더 죄책감 가지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뭐 이렇게 엄마 내가 좀 뭐 이렇게 잠깐 산책 나갈 건데 엄마 같이 나갈래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엄마 혼자 하세요 이런 거보다는 네. 같이 할까요? 뭐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남성이랑 여성 중에 더 노년기 우울증에 잘 걸리는 성별이 있나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고 돼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많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특히 화병하고 비슷하게 많이 나와서 노인성 우울증이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꽤 많습니다. 네, 앞서 우울증에서도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인지 치매랑 오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치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어느 정도 되나요? 치매 환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 통계에서 나온 게
한 60만 명 정도가 치매로 진단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고령화와 함께 증가가 되는데 네. 2020년에는 한 80만 명 가까이 되고 2050년에는 200만 명을 훌쩍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돼서 이제 굉장히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만 봤을 때도 10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치매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바로 나이입니다. 예, 나이보다도 더 위험한 인자는 없고요. 이제 네. 나이가 들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게 뇌에 불순물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불순물 같은 게 쌓이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불순물이 쌓이거든요. 그 불순물이 쌓이게 되면 그게 뇌세포를 손상을 가져옵니다. 뇌세포를 이제 신경을 이제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은 이제 치매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이 전체 치매의 한 60%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거 말고 또 연세가 드시게 되면 우리가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뭐 이런 거 해서 동맥경화니 이런 거 해서 혈관이 이렇게 좀 막힌다든지 혈관벽이 두꺼워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이렇게 해서 뇌출혈 같은 게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뇌 손상이 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뇌졸중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이제 혈관성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게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한 10% 정도는 기타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주요 원인이고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라고 해서인지 많은 분들이 치매를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증상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랑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못 알아보는 게 치매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치매가 이제 치매 증상이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인지기능 증상이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을 못 한다든지 좀 뭐 알고 있던 물건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다음에 좀 심해지면 낯선 장소에 가면은 길이 좀 헷갈린다든지 좀 더 심해지면 같은 동네에서도 길을 좀 헷갈려 한다든지 이런 인지 장애가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게 조금 심해지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와도요. 이게 동시에 다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오기 때문에 남아있는 뇌세포가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면 남아있는 뇌세포가 커버를 해주니까 그래도 크게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치매가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뇌세포가 계속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남아있는 뇌세포들도 더 이상 커버를 못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약 먹는 걸 잊어버린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을 계속 태운다든지, 무슨 약속을 해놓고 그걸 잊어버린다든지,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집안일 같은 거 설거지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막 하긴 했는데 네. 이상하게 깨끗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좀 더 심해지면 옷 같은 걸 입을 때도 이게 단추를 잘 못 잔 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뭐 얼마 전에도 봤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정말 옷 하나만 입고 집 밖을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에 맞게 옷을 선택하실 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요거가 치매가 점점 진행이 되면 초반에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오고 네. 그다음에 일상생활 기능에서 장애가 오지만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정말 무서운 게 와요. 이제 그게 그 무섭다는 게 뭐냐면 이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뭐 망상이라든지 이제 환각이라든지 네. 뭐 초조 불안해한다든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이런 증상인데 우리가 흔히 예전에 노망 났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노망이 바로 이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을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명심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호자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치료가 잘 돼요. 아, 그래요? 예, 치료가 잘 됩니다. 생각보다 잘 됩니다.
특히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초조 불안 증상이라든지 난폭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치료가 잘 됩니다.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뭐 노망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그 환자분하고 싸우시지 마시고요. 예, 그냥 빨리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꼭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망상을 얘기하면은 뭐 텔레비전에도 많이 드라마에도 많은 소재가 되는데 그러면 막 딸들이 이제 딸이나 이제 며느님들이 왜 이러세요? 자꾸 왜 이러세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이게 실제 제 이제 외래에 오신 환자분 예를 들면은 이제 밥을 금방 차려줬습니다. 차려줘서 이제 금방 치웠어요. 근데 그 시어머님이 빨리 점심 줘 이러는 밥 안 거예요. 준다고. 빨리 점심 줘 이러죠. 네. 그러면 그 며느리 입장은 안 그래도 뭐 이렇게 한다고 힘든데 계속 그러시니까 어때요?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아니 어머니 금방 드셨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럼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나는 먹은 기억이 없는데 며느리가 자꾸 먹었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죠. 그렇죠. 아니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밥도 안 주고 그냥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러면은 며느님들도 서로 막 그냥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그렇죠, 서로 그렇죠. 싸우게 되죠. 네.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은데 보통 그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야 며느라 빨리 밥 줘 이러면 어머님한테 그냥 예 어머니 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님. 그 대신 그러면 어머니 우리 밥 되는 동안 저랑 잠깐 산책 나갔다 올까요? 아니면 저랑 어머니 요거 만들기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거 하시다가 밥 먹는 거 잊어버리세요.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하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똑같은 정상적인 어떤 인지 기능을 가지신 분하고 얘기하듯이 네. 그렇게 막 옳다 그러다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안 좋아져요. 나도 너무 힘들고 환자분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요새 치매 지원센터나 광역치매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 치매의 치료는 네. 지금 크게 이제 약물학적 치료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학적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약물학적 치료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기억력이라든지 요거와 관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좀 증가시켜주는 그런 약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건데 그걸 증가시켜주는 약을 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보면 그 신경세포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경에서 나와요. 신경에서 있는 거를 좀 더 파괴가 되지 않게 하고 네. 남아있는 신경을 좀 더 자극시키고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세포가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세포가 뇌에 불순물이 많이 쌓여서 뇌세포가 점점 파괴가 되어가면 갈수록 남아있는 신경세포가 별로 없으면 그때 그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치료를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흔히 이제 요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흔히 이제 알츠하이머병 대표적인 치매가 진행하는 요 경과입니다. 네. 요 경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서서히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급격하게 나빠지게 그러네요. 되죠. 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서서히 이렇게 나빠지는데 네. 초반에 서서히 나빠지는 단계를 우리가 치매는 시작해서 나빠지기까지 한 9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9년 정도가 걸리는데 네. 초반에 서서히 나빠지는 요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돼요. 이게 치매 초기입니다. 네. 치매 초기에 해당이 되고요. 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는 요 시점이 치매 중기, 중간 3년이 해당이 되고요. 네. 나머지 별로 크게 변화가 없어지는 요 시기가 후기 3년입니다. 이미 많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그렇죠. 상태이겠군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너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네. 인지 기능 나빠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신 행동 증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치매 약을 쓰게 되면은 네. 좋아지는 점이 뭐냐면 진행 자체를
뭐 치매 인지 기능을 좋아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뭐 기억력을 더 좋아지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나빠지는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파란색이 있지요. 네. 이 파란색에 그 나빠지는 속도를 계속 지연시킵니다. 아. 지연시켜서 그래서 치매 약을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비교를 했더니 5년 후에 우리가 증상이 심해져서 정신행동 증상도 있고 망상도 있고 이러면은 가족분들이 돌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요양병원이나 요양소에 이제 입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 입소율이 약을 먹게 되면 5년 후에 입소하는 율이 약을 안 먹게 되면은 5배 이상 증가돼요. 아.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5분의 1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환자의 고통이나 환자의 그 삶의 질 부분이라든지 가족분들의 고통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치매 같은 경우는 뭐 완치는 안 되지만 이렇게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진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세포는 이게 한번 파괴가 되면은 회복은 안 됩니다. 물론 조금 뇌세포가 조금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되긴 하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의 뇌는 네. 한번 파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재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 전에 더 빨리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나빠지는 속도를 훨씬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좀 그 지연돼서 오는 경우 이런 네. 경우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생활 장애가 나타났는데도 왜 늦게 가시는지가 참 궁금해요.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라든지 실제 보건소 가시면은 치매 검진을 공짜로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이런 네.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인식의 개선이 됐습니다. 한 10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인식의 개선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죠. 뭐 옛날 같이 대가족 사회에서는 이제 같이 모여 사니까 좀 이상하고 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뭐 어쩌다가 한 번 뵙고 뵈도 전화 한 번 하시고 이렇게 자주 못 뵙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잘 눈치 못 채시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고요. 네. 또 이거 말고도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좀 편견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치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치매는 나이 들면 그냥 걸리는 병. 그리고 좀 부모님께서 좀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단순 건망증이겠지. 그냥 요렇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분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제 친구도 보면은 뭐 보면 자기 부모님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 부모님한테 아유 어머니 다 그래요. 연세 드시면 다 그렇죠. 네. 아니 나도 요새 기억력 떨어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오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왜냐면 치매가 무서운 병이라고 알면서도 이게 건망증이 오면 자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치부하게 되는 이유는 치매를 너무 두려워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치료가 안 되는 병인 것 같고 네. 진단받으면 좀 너무 무서우니까 네. 뭐 부정하고 싶은 마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환자가 암 진단을 받으면 그 환자는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지?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치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암보다도 더 무서워한다 그러거든요, 치매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그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치매가 유전병으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치매가 유전병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오시면은 치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가족분들이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네, 우리 할아버지도 뭐 그런 적이 없고 우리 뭐 친척 중에도 치매 앓으신 분이 없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치매시냐, 왜 우리 네. 어머니가 치매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걸 유전병으로 오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환자분들 중에 치매로 진단하면 저한테도 유전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치매 중에 아주 드문, 정말 드문 몇 가지는 유전병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병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 병이 100% 걸리는 거예요. 그게 유전병입니다. 그게 유전병이고요. 치매는 유전병이 아니고 가족력이 있는 병이에요. 그럼 가족력이 있는 병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유전인자를 치매와 관련이 있는 유전인자가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 유전인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의 대부분은 그 발현되지가 않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거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발현이 돼야만 그 병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가족력이 있는 가족력에만 국한되는 유전자는 그게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알츠하이머병 유전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치매에 걸리냐?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위험률은 약간은 높아져요. 약간은 높아질 수 있지만 절대 걸리는 그런 유전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저도 유전자 검사해서 그 유전자 있는지 봐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전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유전병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치매입니다.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좀 방법이 있나요? 뭐 예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을 건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세 가지 정도는 잘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일 처음은 많이 하셨으면 좋은 거는 두뇌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일상생활 어떤 모임에 나가시거나 뭐 이런 것들, 바둑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이 걷기 운동도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프다든지 관절에 안 좋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잠깐 동네 한 바퀴 간단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것도 힘드시다 그러면 잠깐 뭐 마실 나가셔서 그 벤치 같은 데 앉으셔서 좀 이렇게 햇볕도 좀 쬐시고 그러면 옆에 있는 같은 어떤 노인분하고 잠깐 얘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운동적인 걸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약속이라든지 뭐 친지 모임, 무슨 경조사 이런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나가시는 게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많이 하시면 좋은 거지만 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꼭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꼭 피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리 정신 운동이 좋지만 이게 스트레스 받는 정도까지 가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 세포가 직접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우울증을 놔두면은 치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얼마나 많이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 기간이 얼마나 기냐가 이 치매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아버님 발끈하시거든요. 발끈하시는데 근데 담배는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딱 끊으시는 게 좋고 간접 흡연도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치매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딱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술은 건강음주라는 게 있어요. 건강음주는 일주일에 한 번 드실 때 소주 반병 이내. 예, 이 정도 드시는 게 건강음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요 정도 이내에서만 드시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드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좀 화를 많이 내십니다. 저보고 이구는 술을 먹나 이러면서 술을 그렇게 먹을 수 있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요 정도 지키셔서만 하신다면, 그러니까 약간 반주 삼아서 드시지 너무 너무 과음하시는 건 확실히 안 좋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피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 성인병이라고 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성인병? 네. 지금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병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입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비만하신 분들도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섬유질 섭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체중 조절하시는 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노인성 치매와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진료를 보다 보면은 그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노인성 치매도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면서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부끄러워하시고 특히 가족들한테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픈데 솔직히 뭐 어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젊은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젊은 게 아니듯이 내가 늙은 게 내가 잘못해서 늙은 게 아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또는 이런 병이 생긴 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진단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가야 되는 어떤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영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